경상북도 성주 사드 기지에 발사대 6기로 구성된 사드 1개 포대 배치 사실상 완료됐습니다. 반대하는 경상북도 성주 시민들과 시민단체 회원들, 경찰이 강제 해산했다는 소식 여러분께 어제 전해드렸었죠. 사드 배치 완료되고 나서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가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당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국민의 이해를 구했지만 야3당은 어차피 배치할 것 그동안 왜 반대했느냐며 여당을 몰아붙였습니다. 이번 사드 배치는 임시 배치이며 향후 일반 환경영향 평가를 철저히 거친 후에 신중하게 최종 배치를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집권 여당이라는 데서 아직도 사드 배치 반대라는 이런 당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저는 이것은 집권 여당이 국민에게 대해서 코미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당장 민주당의 사드 반대 특위 해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주 사드 배치 부지까지 내려가서 괴상한 가발을 쓰고 또 사드 전자파가 내 몸에 튀겨져라는 이런 노래를 부른 의원들, 저는 이 괴담 선동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고 민주당에서는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의 비판 강도가 상당히 센데요. 다른 정당 어떤 반응 보이는지 한번 볼까요? 국민의당은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민주당과 얼추 비슷한 반응 나왔습니다. 바른정당 더는 소모적인 논란 없어야 한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치권의 공방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수기 시사인 선임기자,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김태현 변호사, SBS의 고철정 논설위원 이렇게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민주당이 임시 배치다라는 말을 오늘도 사용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정부와 여당은 한 목소리를 내야 되겠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정부가 입장을 바꾼 거죠. 북핵 사태가 엄중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여당 입장에서는 여당은 당론을 바꾸지 않았는데 당론을 바꾸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사드 배치를 강행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의원까지 내려가서 뭐 반대 집회도 같이 하고 했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 바꾸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원식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자, 이런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당도 정부가 하는 대북 제재 압박의 강도를 높여야 되는,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그렇게 가는 거지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지금 사드 배치는 된 거고, 차후에 일반 환경영향평가라는 최종 평가를 통해서 나중에 상황의 변화를 봐가면서 사드 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은 지금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선 기간 또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전 정부에서 명백히 절차적 잘못 저질렀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하겠다, 이렇게까지 큰 소리 쳤다가 상황 변화를 그렇죠. 이유로 해서 사드 배치를 사실상 강행을 했단 말이죠. 예, 원래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권의 입장은 그거였죠. 이제 사드 배치를, 그러니까 환경 영향 평가를 이유로 해서 한 1년 정도 늦추고 그 사이에 이제 남북 관계를 좀 진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 무드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 사드의 존재 자체가 큰 이슈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고자 했던 게 처음에 의도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환경영향평가라는 카드도 나오고 이게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건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환경의 변화, 상황의 변화가 지금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상황의 변화라는 게 사실은 이거를 기존의 원칙을 끌고 갈 정도의 그 상황이 아니고 워낙 큰 상황이 변화했기 때문에 이제 여권은 대통령이 바꾼 거고 여권도 지금 그걸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렇게 약간 어정쩡한 반응이 나오기는 했지만 뭐 임시 배치라는 게 말은 맞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한데 영구적으로 지금 설치를 한 게 아니라 지금은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냥 있는 자리에다가 잔디밭 위에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시 배치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상황이면은 이제 우리가 철수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영구적 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권의 입장이 이렇게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문제는 상황 변화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게 국익과 관련된 거라면
사실 정치권이 좀 의견을 모아줬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야권이 얘기하고 있는 게 혼란을 부추긴 데 대해서 사과하라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국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국난을 헤쳐갈 것인가 이거를 좀 모았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여전히 서로에 대한 이 책임을 넘기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쟁으로 가면 안 되는 상황인데 좀 그게 아쉬운 상황입니다. 정쟁으로 가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 같아서 아쉽다. 그런데 뭐 정쟁은 기본적으로 뭐 어쩔 수 없는 또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당과 야당이 같은 몫을 낸다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사드 배치하면은 전자파가 강력하게 나온다 그러면서 일종의 퍼포먼스하고 이랬던 것들을 겨냥해서 비판을 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아프지 않겠습니까? 아프겠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당론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기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나 현실을 직시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정치권, 이건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도 없다라고 그러는데 정치권이 이걸 자꾸 드러내면서 내부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그것이 또 중국의 압박으로 이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현실을 볼 때 정치권에서 일정 정도의 조율은 필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은 노태우 대통령이 때 핵 전술핵, 미국의 전술핵이 철수한다라고 했을 때 국민들 알았어요. 그때 뭐 외국도 몰랐고 북한도 몰랐고 러시아도 몰랐죠. 어찌됐든 그게 있었다라는 자체를 몰랐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드 문제는 이건 대외비라고 봐야 하는데 정치권에서 계속 쟁점화를 만들면서 결국은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그래서 중국의 압박을 자초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들은 기정사실화 해놓고 그다음에 해법을 찾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밑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어제 강제 해산하는 과정 밑그림이 준비되어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밑그림을 보려고 하는 이유가 물론 경상북도 성주 주민들은 사드 배치 자체를 반대했고 시민단체 회원들도 가세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이런 얘기가 어제 사드 기지 앞에서 거침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근혜 사드는 나쁜 사드고 문재인 사드는 착한 사드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현 정부를 겨냥해서 규탄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된 것은 어제가 처음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아마 제대로 반영은 안 됐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안보 불안이 가속화되면서 지금 지지율도 처음으로 60%대로 떨어지는 그런 수치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내부, 그러니까 지지층 내부에서 지금 지지 이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려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권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게 다 곤혹스럽게 가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인지 아마 청와대에서는 사실은 상황이 변화되면 이렇게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드도 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미리 대선 때 얘기했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얘기한 김에 대통령이 본인이 이 사드에 대해서 왜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었으면 그런 기회가 있으면 국민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정부를 대표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행정안전부 장관, 국방부 장관, 환경부 장관이 합동 브리핑해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비슷한 얘기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에서 어젯밤에 귀국했습니다. 아직까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별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있고 청와대에서도 기자들의 질문에 확실한 답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민주당 입장에서 곤혹스러운 반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지금 정부의 우군 역할 해왔던 정의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강도 높게 이번 사드 임시 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정의당 대표가 직접 나섰습니다. 박근혜 시대의 사드는 절대 악이고 문재인 시대의 사드는 아닙니까? 절차도 효용성도 인식내지 않았다며 사드 배치를 반대했던 후보 시절의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정의당은 다시 한번 사드 임시 배치의 무기한 연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김태현 변호사는 국민 입장에서 지금 야당과 여당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고 특히 정의당이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 어떤 목소리에 더 귀가 기울여집니까? 글쎄요, 이제 이게 안보라는 것이 현실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뭐 진보적 가치, 보수적 가치도 좋지만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싸고는 안보 현실이 워낙 위중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소신 또는 뭐 대선 기간 중에 했던 얘기가 조금 다른, 어떻게 보면 본인의 핵심 지지층에 약간 달리하는 이런 사드 배치라는 정책을 폈다고 해서 그것을 과연 비난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이제 이수기 선임 기자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청와대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야, 과거에 우리가 조금 바뀔 수 있다고 미리 얘기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우리는 말 바꾼 것이 아니야. 이런 것을 할 것이 아니라 왜 본인들이 그러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한때 앵커스로 지적하셨던 우군이라고 평가됐던 정의당과도 반하는 그런 정책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지금 현실이 위중한지에 대한 좀 솔직한 얘기가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수기 선임 기자와 김태현 변호사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사드 임시 배치와 관련한 입장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 출입하는 기자들은 청와대 관계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지요. 성주기지 사드 임시 배치 사실상 완료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중국,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중국 정부는 또 비판 강도를 한층 높이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게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라고 기자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기억을 상기시켜 준 거죠. 그래서 저희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기간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했던 이야기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죠. 만약에 북한이 육자기 실험을 강행한다면 다음 정부에서 남북관계 개선은 불가능해질 것이고 북한은 국제적으로 더 고립이 심화돼서 체제 유지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중국에 대해서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분명히 단서 밝혔고 이런 단서가 그대로 실행이 된다면 사드 배치 불가피하다는 점 중국 정부에도 얘기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 자료를 보여주는 것 같고 지금 청와대가 곤혹스러워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다들 말씀하셨듯이 지금 문재인 정부는 상당히 위기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지율도 있지만 지지율에 나타나는 것 이상으로 정의당의 그 반기, 시민단체가 그 규탄하는 부분, 또 더 아픈 거는 결국 여권 내부에 있는 이견이에요. 아까 보니까 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베처럼 돼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내부에서도 갈등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정세현 전 장관의 발언은 사드 관련한 발언이 아니고 대북 제재를 앞장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제사회에다가 요구하고 있는 이 부분이 네.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내부에서의 균열이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지율 하락으로 마침 그럴 때 지지율 하락의 수치가 나왔고 이런 걸 보면은 좀 당황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결국 시민단체 노조가 일단 등을 돌렸고 그 다음에 이라크 파병을 하게 됨으로써 결국 지지층들이 와야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보아왔던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주변 참모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위기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사실 이 사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는 거 명확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지층들의 와해를 감수하면서 결단을 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곤욕해하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 이럴 때 해법은 역시 아까 다 말씀하셨듯이 국민들한테 직접 호소를 하는 거예요. 국민들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도 얘기를 하는 게 결국 무슨 문제가 났든 국민들한테 언제든지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설명을 하겠다 얘기했었는데 지금 중요한 인사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지만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국민 불안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직접 나와가지고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야당도 달래고 내부의 좀 그 이견들도 좀 조율하는 이런 정치력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럴 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네, 그런 필요성 얘기하셨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 일정 참여 거부하고 있고 장외로 돌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뭐 다음 주 초반 수석 보좌관 회의, 그 회의 석상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오늘 청와대에서 나온 얘기가 다음 주에 러시아도 다녀왔으니 여야 5당 대표들 초청해서 한번 간담회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 7월에도 G20 정상회담 참석했다가 5당 대표 초청한 적이 있었죠. 이번에도 이제 러시아 순방한 이후에 북핵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5당 대표들과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그런 필요성을 이제 가진 건데, 아무래도 이제 그 북핵 문제가 중대해지면서 그에 대한 이견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뭐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당에서 이견이 많은데, 그런 이견들을 한번 조율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 조율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걸로 좀 보입니다. 예, 그 자리가 만약에 마련이 된다고 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긴 할 텐데, 변수는 홍준표 대표는 또 안 가겠다 그랬어요. 들러리 이런 자리는 안 가겠다고. 그러게요. 지난번에도 들러리 얘기했었거든요. 똑같이. 그리고서는 수해 현장에 이제 복구 작업한다고 갔는데,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어떤 규정하는 용어 말이죠. 네, 그거 쓰는 용어를 꼭 씁니다. 그거는 이제 귀에 박혀서 결국은 좌파 포퓰리즘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들러리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결국 지금 안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서는 결국 바뀌겠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거는 두 가지 면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보수 진영에서 늘 얘기했던 게 안보에는 보수와 진보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런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면, 그리고 대통령이 왜 이렇게 혼란을 부추기다가 사드 배치를 했느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앞으로의 해외 그 원칙은 뭐냐, 이 대북 정책에 대한 원칙은 뭐냐, 이런 얘기를 사실은 만나서 물어봐야 되는 거겠죠. 근데 지금 안 가겠다고 하는 게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 언론 장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서 지금 장애투쟁하면서 대통령 만나서 따져보겠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랬으면 근데 못 만났으니까 이번에 가서 사실 물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각종 현안에 대해서 다 열려 있는 게 이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지 않고 지금 해병대의 이사단에 가서 그 안보 행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근데 또 거기도 제대로 된 데를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서해 5도의 이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데를 찾아간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서해 5도를 잘 지켜주세요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서해 5도를 담당하는 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이게 자유한국당이 지금 제대로 된 좌표를 갖고 가는 거냐라는 데 대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 다음 주에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불참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 방문해서 이른바 신북방 정책 발표했고, 극동개발에 협력한다. 극동개발에 북한도 참여한다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의견 밝혔습니다. 하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초강경 제재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반대 의견 분명히 밝혔죠. 이런 상황에서 경상북도 성주 사드 기지에 사드 임시 배치가 사실상 완료되면서 국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 큰 변수가 있죠.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거의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번에 임시 배치가 완료되면서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 중국 정부의 반응은 예전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인 황구시보에서 이른바 사평이라고 하는 글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드를 배치한 한국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답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설에. 그리고 나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드 배치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남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해치는 행위다. 여기서 남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중국, 자국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김치만 먹어서 멍청해진 것 아니냐. 이거는 정말 이 지금 글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뭐 중국 입장 이해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다가 이제 이런 내용의 글을 보면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화가 좀 나실 것 같아요. 사드가 북핵과 같이 지역 안정을 해치는 악성 종양이 될 것이다. 사드와 북핵을 같은 선상에 놨습니다. 악성 종양이라는 아주 나쁜 표현 썼습니다. 한국은 북핵 위기와 강대국 간 다툼 속에서 개구리밥이 될 것이다. 개구리밥. 개구리밥은 물 위에 떠서 부유하는 식물 아닙니까? 한국을 개구리밥에 비유했습니다. 이것도 아주 나쁜 표현으로 일단 생각이 됩니다. 한국은 넘쳐나는 절과 교회에서 평안을 위한 기도나 많이 하라. 한국은 넘쳐나는 절과 교회에서 평안을 위한 기도나 많이 하라. 어떻게
관영 매체에서 말이죠. 중국 정부의 관영 매체에서 다른 나라 정부를 향해, 다른 나라 국민을 향해서 이렇게 정말 뭐라고 할까요? 이건 좀 정말 부적절한, 모욕적이죠. 굉장히 모욕적인 모욕적이고 얘기를 한 부적절한 언사 아닙니까 이거? 이거 우리가 북한 매체를 보면서는 익숙한 표현들, 더한 표현들도 많았으니까요. 근데 저 보면서 어떻게 중국이란 대국에서 저런 표현들을 쓸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인민일보 자매지가 황구시보인데 인민일보와 황구시보가 일종의 역할 분담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아요. 인민일보는 중국의 일종의 국격을 좀 생각을 해서 감안을 해서 좀 더 품격 있는 그런 표현들 또 약간 외교적인 수사를 이렇게 좀 써왔던 반면에 황구시보는 가장 중국인들의 어떤 감성, 당의 감성, 중국 인민들의 어떤 그런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일종의 선동적인 표현들을 적극적으로 써왔다는 거죠.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저게 전례 없이 이번 뭐 다들 여기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봤던 것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은 저런 수준이에요. 저런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번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한국이 우리 중국에 대해서 도발하고 도전한다. 그런 정도의 어떤 그 강한 반발 의식을 가졌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수희 선임 기자 어떻습니까? 가령 한국에는 뭐 관영 매체라고 하는 데를 찾아보기가 어렵고 우리 언론에서 말이죠. 중국의 보수주의자들은 김치를 먹지 않아서 멍청해진 것 아니냐. 중국이 북핵 위기 속에서 계속해서 어정쩡한 자세를 유지하다가는 개구리밥이 될 것이다. 만약에 우리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 한다면 중국 정부나 중국 국민들은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뭐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그런 반응들도 좀 있었고요. 사안마다. 근데 저는 이번 상황을 보면서 야 정말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던데 여기에서 이 황구시보에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남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랬고 계속해서 세계가 북한이 계속 이렇게 미사일과 핵 실험을 하면 안 되니까 중국이 좀 나서서 억제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래 놓고 그게 이제 뭐냐면 본인들의 이해에 그게 더 부합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는 안 하고 있다가 이 상황에서 사드 배치가 그게 결국은 우리로서는 우리의 국익과 관련된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안전의 문제가 생겼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까? 당장 환율 문제가 출렁이고 있죠. 그다음에 주가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이런 북핵 문제에 위기가 있다 해도 이런 부분은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좀 심각하다는 시그널이 간 거죠.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경제적으로나 안보상으로 굉장히 큰 국익과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와 관련된 우리의 지금 정책 전환을 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이해와 맞지 않는다고 이런 표현을 하면서 하는 거는 정말 적반하장들 원수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예, 잠시만요. 김우석 부사장님. 지금 김우석 부사장님께는 베이징 특파원 한번 연결해서 중국의 현재 상황, 분위기 좀 알아보고 나서 김우석 부사장님께는 그 다음에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징의 편상욱 특파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상욱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말이죠. 중국 정부, 중국 외교부에서는 공식적인 반응 내놓은 게 있습니까? 중국 외교부의 공식 브리핑은 한국 시간으로 매일 오후 4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직 하기 전인 거고요. 어제는 이미 나왔죠.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 결연히 반대하고 당장 철수하고 우리는 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항상 하던 똑같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예. 그런데 중국의 관영 매체들이 이렇게 모욕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사드 배치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 전체적인 기류를 대변하는 겁니까? 환구시보라는 신문의 특징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민일보가 아까 뭐 고철종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품위 있게 공산당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면 환구시보는 약간 막말을 섞어가면서 아주 감정적으로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환구시보는 팔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업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신경이 거슬리는 말을 써서 중국인들의 민족주의를 자극해서 이 신문을 팔기 위한 그런 성격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거친 말을 내뱉는 환구시보가 중국인들한테 먹히고 있다는 겁니다. 환구시보하고 관련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해 시진핑 주석이 인민일보 사옥을 순시를 했었는데 책상 위에 이 환구시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내 사무실에도 저 신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시 주석이 거의 황제죠. 시 주석의 말이면 곧 법이 되는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입니다. 시 주석이 내 사무실에서 저 신문을 본다고 했는데 그걸 보지 않을 정부 관료, 공산당 간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적어도 환구시보의 시각에 완벽하게 동의는 하지 않더라도 환구시보의 눈높이를 맞추고 그런 시각을 학습하려는 사람들은 특히 중국을 움직이는 사람,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렇다고 봐야 될 겁니다. 예, 사무실에 환구시보 있다. 뭐 환구시보 사무실에 없어도 인터넷 통해서 다 볼 수 있는 세상인데 말이죠. 중국 정부가 우리 김장수 주중대사 불러서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 김장수 대사가 중국 정부 들어갔다 나온 뒤에 한 얘기가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장수 대사를 초치한 사실은 검상 대변인이 외교부 브리핑에서 이미 확인을 했고요. 시점을 두고는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만 우리 대사관 쪽에서는 뭐 배치되기 전날 불렀다, 혹은 뭐 그 당일날 불렀다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김장수 대사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전 정권의 실세 인사입니다. 그래서 귀임을 앞두고 있는 몸인데 중국 정부도 뭐 김장수 대사를 초치해서 뭔가 실질적인 효과를 보려고 했다기보다는 우리가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할 만큼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외교적 액션이라고 볼 수가 있죠. 환구시보가 오늘도 뭐 독서를 쏟아부은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환구시보의 사설을 한번 뽑아왔습니다. 보기가 이게 더 편해서 이렇게 뽑아왔는데요. 제목을 한번 좀 들어와 보실까요? 보면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 하는 4가지 요구라는 제목입니다. 내용을 쭉 내려가 보면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대해서 더 이상 근육 자랑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1, 2, 3, 4 이렇게 4가지 요구를 내놨습니다. 보면 첫째 요구는 한미연합훈련의 규모를 축소하고 궁극적으로는 폐지할 것. 두 번째, 미국은 더 이상 한반도에 전략무기를 반입하지 말 것. 세 번째, 이미 배치한 사드는 철수하거나 봉인할 것. 만약 사용해야 한다면 안보리의 승인을 얻거나 주변 관련국들의 감독, 양해를 얻을 것. 감독이라는 점이 굉장히 좀 제 신경이 쓰이는데 직접 사드를 와서 레이저가 어디까지 가는지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김정은 참수조 부대를 만들지 말고 여기에 관련된 훈련도 하지 말 것 이렇게 4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들의 특징은 뭐냐면 철저히 당의 지침을 받아서 기사를 쓰고 또 발표하기 전에 당이 철저하게 검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산당이 공식 견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공산당의 속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베이징 편상욱 특파원과 지금까지 중국 내 상황 좀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뭐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에서 뭐 오늘 나온 거는 뭐 어제에 비할 수는 없는 표현이네요. 근육 자랑은 상당히 점잖은 표현입니다. 예, 김치를 먹어서 그렇게 멍청하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김우석 부소장, 지금 저 베이징 편상욱 특파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중국의 전체적인 기류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건을 걸어서 우리 보고 하지 말라라고 조건을 걸고 이런 모습을 보면 마치 예전에 제가 사실 이렇게 너무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중국이 예전에 조선시대인가요? 이럴 때 우리 조정을 향해서 이런 행동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우리는 황제국이고 예, 뭐 어떻습니까? 조공국이고. 지금 3가지, 4가지를 하지 말라고 지금 요구를 했는데 말이죠. 지금 뭐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지금 환구시보 얘기를 지금 오늘 나온 걸 보면은 이게 북한의 기관진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북한의 주장하고 너무 유사해요. 게다가 러시아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 중국만의 주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데 이게 새로운 뭐 패권주의, 냉전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도 들고, 사실 말씀하신 대로 우린 전통시대 때부터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긴밀하지만 또 껄끄러운 관계를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대국이라고 하지만 중국은 언제나 실속 앞에서 체면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역사를 계속 공부하는 이유가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인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그거를 좀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쉬움이 있는데, 결국은 중국은 시장을 중시하는 유일한 공산주의 체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속 앞에서는
체면이고 뭐고 체제고 정당성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은 중국을 좀 정확하게 볼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은 괘씸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냉정을 가지고 중국의 실체를 명확하게 봐야 하는데 지금 구도에 있어서 중국은 결국은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대결 구도에서 이 상황을 보는 거죠. 전쟁터는 한반도고 그렇다고 하면 미국과의 힘겨루기 위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게 바로 중국의 북핵이라고 하는 것과 사드가 동등한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성 종양이라고 말해지는 것들은 정치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남한에 있는 사드나 북한에 있는 핵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 국내적으로는 결국은 경제적인 이득이에요. 지금 국내에서 중국은 뭐 중국 위안화의 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구조조정의 문제도 있고 제 13차 경제개발 계획을 보면은 한국에서 오는 부품을 내수해서 바꾸겠다라는 그런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내부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언젠가는 한국과의 경제적인 그 구조조정을 해야겠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서 대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결과적으로 사드 배치 결정하는 순간부터 중국과의 갈등 대한민국 정부는 각오를 했을 겁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 정부가 외교력을 발휘를 해야겠죠. 그게 참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그 어려운 일을 잘 해내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지금 중국에서 저렇게 사드 배치 강하게 비난하고 나오다 보니까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 괜찮은지 현대차 공장 같은 경우는 뭐 3일 동안 가동도 중단됐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 현대차가 합작한 공장 중국에 5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지난달 말쯤에 그 중에서 4개 공장이 순차적으로 이제 가동을 중지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이제 다 가동 오늘 어제를 확인해 보니까 전체가 다 가동 중인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북핵 사태 이후에 사드 보복 조치가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현대차와 기아차가 현지 판매 대수가 딱 정확히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합산해서 어떤 손실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한 5천억 정도에 이르고 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게 지금 중국이 한국의 어떤 한국을 다루기 위해서 목줄을 가장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이렇게 중국 입장에서 바라본다 그러면 가장 경제적인 압박이 가장 클 겁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수출하는 비중 중에서 중국이 한 2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이 전 세계 수출 물량의 한 4분의 1이 중국으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무역 흑자의 한 40% 이상이 중국에서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막대한 어떤 이익을 달성하는 우리가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이 이렇게 이익을 달성하고 있는데 그걸 목줄을 재물어서 가장 효과적으로 한국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자동차의 현지 판매가 반토막이 난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저런 거 있죠. 이마트 같은 경우에 현지 한 30개 정도의 매장을 가졌었는데 예. 5개 남아 있어요. 그 매장도 지금 현재 도저히 운영할 수 없어가지고 지금 뭐 태국 업체에다가 지금 이제 매각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고요. 그다음에 사드 무지 제공으로 미운털이 박힌 그 롯데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롯데마트가 현재 한 112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87개가 지금 영업 중지당 상태입니다. 그것도 큰 이유가 아니라 이게 소방법 위반, 위생 불량 이런 것들로 이제 영업 변경 당한 상황이고. 일종의 트집잡기.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영업 손실 한 1조 원 정도 지금 이루고 있고요. 또 하나 중국 입장에서도 약간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인력 조정. 그러니까 오리온 같은 경우에 중국 제과업계 한 2위 정도까지도 차지했었는데요. 제과업계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20% 정도의 인력을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도저히 운영할 수 없어가지고 인력 구조조정에 들어갔던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현대차 협력업체와 고용된 인력들만 하더라도 아마 10만 명 된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런 것들이 과연 자기들의 국익에도 큰 도움이 안 될 거라는 것 정도도 어느 순간에 인식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사드 배치 결정하는 순간부터 중국 정부의 일종의 대한민국을 겨냥한 보복 조치는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힘들지 않을까 좀 걱정입니다. 이제는 사실상 배치가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말이죠. 중국은 이렇게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비판의 강도 높여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대북 제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 의사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래도 역시 가장 큰 걱정거리는 북한입니다. 내일 9월 9일은 북한 정권 수립일입니다. 북한 정권 수립일 맞아서 북한이 또 다른 도발 행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가능성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전략적 핵무력 건설 구상에 따라 우리의 핵과학자들은 9월 3일 12시 우리나라 북부 핵시험장에서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 문 대통령은 북한 스스로 대화 테이블로 나올 때까지 최고 수준의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남반부 전역을 한숨에 깔고 앉을 수 있는 단단의 결전준비 태세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남반부 전역을 깔고 앉을 수 있는 만반의 전투준비 태세를 갖춰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방금 들어온 소식도 하나 있습니다. 6차 핵실험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강하게 대응하고 나섰더니 북한의 대남기구인 민족화해협의회가 남측이 자멸을 재촉하는 망동을 하고 있다. 분별 있게 처신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이런 얘기를 대외적으로 한 적도 있습니다. 제네바에 있는 북한 대표부 대사가 했던 얘기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The U.S. will receive more gift packages from my country as long as it relies on reckless provocations and futile attempt to put pressure on the DPRK. 북한에 저는 위협하는 발언이야 뭐 늘 듣는 얘기긴 합니다만 이제 북한이 그런 거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말하면 한다. 그래서 걱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선물을 주겠다고 하는데 별로 반갑지 않은 선물이에요. 정말 노땡큐입니다. 근데 지금 9월 9일 전쟁설이 너무 급하게 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뭐 저희 아이들도 좀 그거를 물어보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런 루머가 퍼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불안을 가속화하는 건데, 지금 통일부에서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주시하고 있는데 9월 9일을 전후로 해서, 뭐 전이니까는 오늘은 아니겠죠. 이제 그 9월 9일을 전후로 해서 어쨌든 이 도발하는 거를 지금 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이 아니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그때를 또 전후로 해서 도발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그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이 지금까지는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이 미사일을 시험해 왔고, 그다음에 핵을 또 시험했고, 결국 이제 탑재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쏴봐서 이게 성공 가능한지 아닌지 이거를 보는 게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이 하여튼 뭐 1년 이내에 가능하고 압축적으로 지금의 기술 상태로라면은 정말 연내에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할 정도가 됐으니, 그러면은 조만간 그렇게 탑재한 거를 그 중간에 태평양 한가운데쯤에 떨어뜨리지 않겠느냐, 본인들이 목표물을 제시해 놓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지금 그 위험하고 그러니까 불안감이 확산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국제사회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에 북한에 대한 초강경 제재 논의하고 있고,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어주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코너에 몰릴 수도 있다는 걸 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강경한 발언이 쏟아져 나오는데, 6차 핵실험 국제사회는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데 북한 내부에서는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수소탄 실험 성공했다고 하면서 자축 행사를 크게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북한의 고위 인사들이 어떤 얘기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북한이 정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 공화국이 창건된 때로부터 69돌이 되는 뜻깊은 명절을 앞두고 행성을 진감하는 초강력 열핵무기의 뇌성을 터친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1100배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준 민족사적 대경사입니다. 건국의 9월에 온 행성을 진감시키며 울려 퍼진 주체식 열핵무기에 장쾌한 뇌성은 최고사령관 동지의 정력적인 염도와 희생적인 헌신이 하나온 고귀한 결실입니다. 네, 뭐 북한의 위협, 북한의 계속되는 추가 도발 위협,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행동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하고 싶지는 않다. 말 앞뒤만 계속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군사적 옵션이 있다라고 얘기했다가 그 다음 날은 할 수는 있지만은 정말 하고 싶지는 않다. 다 북한의 선택에 달렸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상황은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가운데서 문재인 정부가 어떤 외교력, 어떤 협상력, 어떤 문제 해결 능력
보여줄지 이 부분 많은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소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심 선고 공판 이미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도대체 언제나 이루어질지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김태현 변호사.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선고 받을 수도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왜 나왔냐면요.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1심 구속기간 6개월입니다. 그러면 4월 17일에 구속됐기 때문에 10월 16일이 만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전까지 선고가 나서 거기서 유죄든 무죄든 결정이 나야 된다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어제 이제 재판부가 향후 그 일정을 잡는데 10월 10일에 이영선 정 행정관의 증인신문기를 잡았습니다. 그럼 저게 만약에 마지막 신문기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피고인 신문해야 되죠. 최후 진술해야 되죠. 검찰 구형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한 2주 정도 판결문 작성하고 선고까지 하게 되면 저게 이제 마지막 증인신문이라고 하더라도 10월 말, 11월 초 정도 돼야 선고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10월 16일, 17일 구속기간 만료일을 지나가니까 그러면 이제 구속을 할 수 없으니 석방을 해가지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금 얘기도 나오곤 있는데, 하지만 검찰이 숨겨둔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4월 17일 날요, 그 이전에 탄핵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을 하고 그리고 나서 20일 동안 수사를 한 다음에 다시 기소를 했습니다. 공소장에는 지금 포함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죄명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거기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롯데와 SK에 관한 겁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하고 신동빈 롯데 부회장 같이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동빈 롯데 부회장이 K재단, 미르재단 외에 별건으로 80억을 줬다가 돌려받은 부분, 그리고 SK의 최태원 회장에게 추가 돈을 요구했던 부분, 이 SK와 롯데에 관한 뇌물 공여, 뇌물 요구, 그다음에 뇌물 수수에 관한 혐의들은 지금 공소장에 포함돼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받고는 있지만 검찰이 애초에 청구했던 구속영장은 포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그걸 가지고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법원이 발부해서 새로 6개월 동안 구속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막에 추가 기소할까라고 나오는데 저 내용보다는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이 얘기이신 거죠? 이미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 기소한다고 추가 기소는 아니고요. 뭐 그 공소장에다 뭐 병합되는 그런 부분일 테니까. 그러니까 이미 만약에 추가 기소라고 하게 되면 지금까지 재판하지 하고 있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별건을 딱 캐내가지고 그걸로 영장 청구하고 추가 기소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박 전 대통령 측부터 굉장한 반발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롯데와 SK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공소장에 포함이 돼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별건으로 기소하는 건 아니고, 다만 구속영장에는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아서 실질적으로 구속기간을 내년 한 초까지 6개월 정도 늘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선고 공판 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크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해서 내곡동에서 왔다 갔다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 선택보다는 아마 롯데와 SK를 가지고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하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같은 날 1심 선고 받게 되나요? 그렇죠. 이미 이제 그 부분,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다른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최소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기소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선고가 같은 날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최순실 씨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유라,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변호도 맡고 있었는데 정유라 씨가 언제부턴가 엄마와 반대편의 선거 같아요. 또 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 유죄 인정받는데 결정적인 증언도 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경재 변호사가 정유라 씨 변호인 나 그만둘래요 하고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이경재 변호사로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제 특히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 의뢰인과 변호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관계를 밑바탕으로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정유라 씨의 기습 증인 출석에 대해서 이경재 변호사 측은 몰랐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경재 변호사 측과 정유라 씨가 지금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경재 변호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임하는 수순을 택하는 것이 뭐 예정됐던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정유라 씨 변호를 어떤 변호사가 맡을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얘기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들어오기 전에 좀 알아봤는데 예. 아직까지는 이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무래도 민감하고 그다음에 또 세간의 주복을 많이 가질 분들은 또 지금 현재 상황이 참 미묘한 상황이다 보니까 선뜻 누가 맞겠다고 나선 사람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때가 되면은 정유라 씨 변호인이 추가로 새롭게 선임이 돼서 재판에 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네 분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요즘 날이 참 좋습니다. 주말과 휴일도 날이 좋다고 합니다. 비록 한반도 상황, 위기 상황이라는 평가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맑고 청명한 가난을 보면서 생각도 정리하시고 마음도 가다듬는 그런 주말과 휴일 됐으면 하는 기대입니다. 주영진 뉴스 브리핑은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